쉽진 않은데 좋은 경험했다 니는. 오늘 일기쓰라. 우박 맞았다 이렇게. 식사 하셨어요? 많이 드시지? 졸릴 겁니다. 졸리는 거. 와 저래 감을 지르노 하면 조시는 분이 많다 생각하시면 돼. 불필요하게 와 저래 감을 지르노? 아 졸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 자 앞에 16페이지 펴보세요. 확인 설명서 하고 뒤에 실명권 넘어갈게요. 확인 설명서가 서식 중에서 가장 출제가 많이 됩니다. 최대 되면 2문제까지 나오는 게 확인 설명서입니다. 일단 가장 기초가 오늘 신고사항은 보셨다. 안면이 인사를 했다. 신고사항이 아닌 것 답이 뭐? 확인 설명사항은 어디 적는다? 확인 설명서에 들어간다. 그제? 가장 기초가 암기사항이기 때문에 알고 하시라고. 중개가 완성되기 전 다음에 뭐 해야 한다고요? 중개가 완성되기 전 확인 설명해야 한다. 중개가 완성된 때 나오면 마무리 작업 몇 가지? 3가지. 완성되기 전 확인 설명은 누구에게? 매수, 임차, 그 밖에 권리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어떻게? 성실히 몸에 배어있고 설명하고 설명의 근거 자료 제시해야 한다. 무상이어도 예외가 없다. 그죠? 확인 설명사항을 설명했다면 완성이 되면 누구에게?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마무리 작업 거래 계약서 작성하고 설명서 쓰고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 설명하고 요 대가로 오늘 첫 시간에 중개보수 받는다. 그죠? 그래서 암기사항인데 중개 사물에 대하여 확인하여 설명해야 할 사항은 완성이 되면 지금 보시게 될 확인 설명서에 들어간다. 그죠? 그럼 확인 설명 사항은 뭐가 아니다? 거래 계약서 기재사항도 아니고 신고사항도 확인 설명사항은 확인 설명서 기재사항이지 매매 결의 매차 계약서인 거래 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니고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이 아니다. 뭐하고 뭐는 유사하다. 거래 계약서 기재사항하고 신고사항이 유사할 수밖에 없죠.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면 매매 계약서 쓴 내용 그대로 신고서에 적어와라 그 말이죠. 그죠? 대표적으로 가격을 먼저 구분할 줄 아셔야 된다. 거래 금액은 어디에만 예정자 빠지는 거래 금액은 거래 계약서에만 표준 서식이 없다. 뭐 거래 계약서만 표준 서식이 없다. 5년 보존 뭐 거래 계약서 요 3마디는 어디만 쓴다. 거래 계약서 나오면 표준 서식이 없다. 작년 시험처럼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 서식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있나 없나요? 거래 계약서 표준 서식 아예 없죠. 표준 서식을 사용하지 않으면 업무 정지다. 이런 말이 있나 없나요? 표준 서식 자체가 없다. 확인서 요거 거래 계약서 빼고는 다 표준 서식이 있다. 거래 계약서 빼고는 다 예정 금액이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경우에 작성 의무는 없지만 작성할 때 어떤 가격 적어주라고? 예정 금액. 전속 중개 계약하면 가장 중요한 의무사항이 정보 공개해야 한다. 전, 7 또는 이렇게 하잖아요. 전속 중개 계약 체결 후 며칠 이내에 7일 이내에 정보망 또는 일반시험에 공개해야 한다. 공개할 가격 어떤 가격? 예정, 확인 설명. 그냥 예정자 부르시면 되지. 예정이 다 예정이야. 뭐만 거래 금액이다. 거래 계약서만. 거래 계약서 기재사항하고 신고사항 이렇게 묶어서 하시라고요. 그러면 표시사항인 기본적인 사항은 뭘 통해서 확인? 기본적인 사항은 공인중개사법 내용이고 종료 소재 지분 지목 면적을 공시법에서는 뭐라 하고? 표시사항은 뭘 기준으로 확인? 졸린다 벌써. 아니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뭐 알고 있는 게 많아요. 대장 등기부 뭐 이런 밖에 모르잖아요. 그 대장 아니면 등기부다. 그죠? 표시사항은 뭐 기준? 대장 기준으로 확인하고 뭘 제시하고? 근거 자료가 뭐예요? 그러니까 대장 제시하고 설명하라 그 말이고 도로, 대중교통, 학교, 시장은 입지 조건이죠. 현장 값을 가야 되겠죠. 수도, 전기, 가스, 내외부 시설 상태, 벽면, 바닥면, 도배 상태, 일조량, 소음, 진도, 환경 조건 상태는 대장이 나온다.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보여주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권리관계는 뭘 기준으로? 권리관계는 등기부 기재사항이면 등기부 통해서 확인했죠. 뭘 제시하고? 등기부 제시하고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규제 및 제한 사항에서 요거 좀 이따 확인 설명서 볼 건데 건폐율 용적률은 어디서 배우시고? 공법이란 법은 없어요. 공법은 큰 터들 공적인 관계에서 큰 터들 그 법이 몇 개인 줄 압니까? 수백 개가 있다. 수백 개가. 공법 교재 안에서 어떤 법 국토교육법에서 건폐율 용법이 배우시죠. 법에서 하고 있는 그 건폐율 용적률 법안에서 구체적인 사항 하나 어디서 정하도록? 시군조례. 그죠? 그러면 건폐율 용적률 상한은 뭘 통해서 확인한다? 시군조례.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기억납니까? 그 다음에 어떤 가격?
예전 금액, 그죠? 예전 금액에 대해서 보수도 설명해야 한다.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에게 설명하죠. 매수인에게 설명할 때 지금 설명드린 이 물건에 대해서 이 가격대로 매수하게 되면 지방세법에 따라서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몇 프로라고 취득조세도 설명사항이다. 요걸 설명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요걸 그대로 어디 적으라고 확인 설명서에 적어줘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16페이지 테마 10분에 확인 설명서 작성 있죠? 확인 설명서는 서식이 몇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4가지. 로마자 일반 서식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예? 2번 서식은 비주거용이다. 비주거용은 업무용인지 상업용인지 공업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은 건축물이 핵심이겠죠. 근데 건축물만 적는다. 토지도 적는다. 건축물은 공중부양하고 있다. 토지 위에 있다. 그러니까 여기도 토지가 핵심은 아닌데 건축물이 앉아있는 토지 소재, 지번, 지목은 면적은 적어준다고. 그러면 3번 서식은 토지 확인 설명서다. 토지 확인 설명서는 맨 땅이다. 건축물이면 나대지일 때, 맨 땅일 때 몇 번 서라고? 3번 서식. 그러면 토지 확인 설명서 나오면 뭐는 싹 다 뺀다. 건축물에 관한 사항 싹 다 빼라. 그죠? 상태가 있다 없다. 내 외부 시설 상태 있을 수가 없죠. 벽면, 바닥면, 도배 있을 수가 없죠. 1조 소음 진동은 있을 수가 없다고. 토지 확인 설명서를 좀 더 보시겠죠. 아예 상태란 3가지가 없다고. 맨 땅에 주차장이 있다. 검정선 밑에 식당이 많죠. 식당 주인이 밭을 옆에 사놨다고. 주차 여기 하시면 되면 500개 하죠. 그 밭이 아니다 말이지. 확인 설명서에서는 주차장은 건축물에 있는 전용 주차 시설인지 공용 주차 시설 적는 것이지 맨 땅에 주차장은 없다고. 맨 땅에 경비실 있다? 없다고. 뭐 합니까? 총 들고 있나? 맨 땅에다가? 좀 이따가 정리하고요. 자, 나머지 4번째는 임목이고 재단이죠. 확인 설명서는 중개 대상을 유형별 몇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확인 설명서를 완성이 되면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때 같이 써서 교부하죠.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 가장 잘 나오는 게 뭐예요? 거래계약서 기재사항 이다 할 때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도 거래계약서 기재사항 이다. 이게 제일 잘 나와. 그리고 확인 설명서는 거래계약서 작성하여 교부할 때 같이 주는데 왜 거래계약서에 한 번 더 적어주는가? 그 정도로 계약 체결 이후에는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계약 체결 후에 발생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확인 설명 과정에서 추후에 고의 과실이 밝혀져서 손님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되면 손님은 배상 청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배상 청구할 때 근거가 뭐예요? 네가 일한 내용을 적어준 내용이 이렇게 내가 믿고 했는데 계약 체결을 하고 보니까 이거하고 다르더라. 그 말 아니에요. 그래서 확인 설명서가 추후에 밝혀질 수 있는 재산상 손해배상 책임을 배상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 설명서이기 때문에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에 뭐가 제일 잘 나온다고?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가 잘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확인 설명서 기재사항은 법에서는 기본 입지 상태, 관계 규제, 예정 취득 보수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나중에 배상 책임을 물을 때 확인 설명서를 그럼 네가 설명한 내용이 이거 아닌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13가지를 적어주도록 있다. 확인 설명서 전체 기재사항 몇 가지? 13가지를 다 적어주는 것은 주거용 건축물에 다 적어요. 그러면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 임목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이 있다. 이걸 묻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거기 밑에 보시면 확인 설명서 기재사항 구분해서 기본 확인사항이 있다. 기본 확인사항 몇 가지? 8가지. 세부 확인사항도 있다. 몇 가지? 4가지. 13가지 중에서 개업 공유에서 확인사항은 기본 확인사항하고 세부 확인사항 구분되는데 중개 보수 실비 금액은 대장 보고 확인합니까? 이건 확인사항이 아니죠. 그래 예정 금액대로 계약이 이루어지면 예정 금액 5억에 대해서 중개보수 계산해서 적어주면 되니까 확인사항이 아닌 것 하면 답은 뭐? 중개보수 8가지 4가지 중개보 이렇게 13가지요. 그러면 이게 기본 문제라고. 확인설명서 기재사항 중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것 하면 답이 뭐?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기본 확인사항 8가지는 누가 확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표시사항은 뭘 통해서 확인해요? 대장, 등기부, 토지이용 계획 확인처럼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은 뭐? 기본 확인사항. 같은 말이요.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것 하면 답이 뭐? 세부 확인사항. 확인설명서 기재사항 중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하여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 답이 뭐? 세부 확인사항. 그럼 요 문제가 기본 문제이면 기본 확인사항이다. 세부 확인사항 이게 기본 문제이면 숫자가 지금 요건 딱 중심 잡으셔야 돼. 세부 확인사항 몇 가지? 4가지. 권리관계는 등기부 기재상인 권리관계도 있고 법정시장권, 부동산 유치권, 주택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처럼 등기부에 없는 권리관계가 얼마든지 있다. 그걸 뭐라 한다? 실제 권리관계라고 하고
또는 공시가 되지 않은 물건도 분쟁 소지가 있다 없다. 단독주택 매매계약 중개하러 갔다. 마당 있죠. 정원수가 있다. 거북이 모양의 돌도 누워있다. 금잔디 이거 분쟁 소지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건 공시가 되지 않은 물건이죠. 이것도 나중에 단독주택 가게 되면 일일이 체크리스트 딱 만들어가지고 매매에 포함됩니까? 별도로 가져갈 겁니까? 매매계약 포함이라고 가져가라 그 말이고 제외 그만 내가 가져갈 거다 그 말이죠. 항목 하나하나 화단에 화분 있나요 없나요? 화분 사진 찍으니까 이거 전체 포함입니까? 가져 다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매수인이면 단독주택 매매계약 마당이 100평이다. 금잔디 깔려있죠. 나무가 큰 거 있죠. 돌도 누워있죠. 이거 어떻게 상상해요? 아들 놀이터 만들기 딱 좋겠다. 그죠? 그래도 상상할 거 아니요? 개업공명에서 이거 설명 안 해버리면 분쟁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 5톤 트럭 2대 불러가지고 이사센터 불러가지고 다 내 거 남아있겠죠 하고 이사센터 불러가니까 대문 열자마자 매수인은 뭐예요? 기절하든지 잡아지겠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무 다 가져가고 금잔디도 싹 다 가져가고. 그래서 공시되지 않은 물건도 있다 없다.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도 정확하게 설명하라 그 말이죠. 그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줄여서 실제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 상태 몇 가지? 내외부 시설, 벽면, 바닥면, 도배, 환경조건 3개죠. 이렇게 실제 상태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 이게 뭐라고요? 세부 확인 사항이다. 그 말은 개업 공용사가 확인하여 적는 것이 아니면 등기부에 없는 법정지상권, 부동산 유치권,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는 누구나 알고 있다. 매도임대인은 알고 있겠죠. 매도임대인이 뭐한 사항을 알려주는 고지한 사항을 적는다. 뭐는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은 개업 공용사가 확인하여 적는 것이 아니고 세부 확인 사항이니까 누가 고지한 매도 임대인이 고지한 사항을 적습니다. 상태는 요구할 수 있나 없나요? 매도 임대인에게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요구 나오면 상태고 고지 나오면 실제 권리관계다. 요 실제 상태를 딱 중심 잡고 계시면 요것만 안 계시면 요것 빼고는 다 중개보수는 아예 확인사항이 아니니까 빼놓고 요거 4가지 빼놓고 나머지 다 뭐다? 기본 확인사항이다. 요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거기 확인 나와 있고 1번에서 8번까지 기본 확인사항 나와 있고 17페이지 세부 확인사항이 있죠. 세부 확인사항은 옆에 X되어 있듯이 개업 공용사고 확인하여 기재하는 사항이 아니죠. 그래서 실제 동그라미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은 고지 동그라미 고지한 사항을 적는다. 이번에 내외부 시설 벽면 바닥면 도배 상태 일조량 소음 진동 그 3가지는 묶어서 상태죠. 요구 동그라미 하시면 되고 중개보수는 확인사항이 아니다. 중개보수도 완성되기 전에 어떤 금액 기준으로 설명했고 예전 금액 완성이 되면 어떤 금액 기준으로 네. 거래 금액은 여기만 쓴다니까요. 거래 계약 쓰면 저를 못 믿는 거예요 지금. 다 예정이야. 사학원에 설명했다. 설명하고 있는 현재 가격이라면 뭐 예정 합의 사학원에 합의했다. 거래 계약서에 얼마 적어요? 사업 거래 계약서에 적는 금액이란 뭐 거래 금액 확인 설명서에 적는 금액 예정 금액 확인 설명서에도 예정 금액 왜냐면 완성되기 전 설명한 내용 그대로 적어주라. 그것이 확인 설명서이기 때문에 금액은 다 똑같다. 사학 특을 거 아니요. 이름만 다르다. 거래 계약서에만 거래 금액이고 다 어떤 금액 기준으로 계산 예정 금액 기준으로 계산해보니까 200만원 계산되었다. 그건 내 거죠. 부가세 포함이다. 부가세는 10% 별도로 받아서 내는 거예요. 부가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 거래 계약서에는 밑에 거래 당사자는 서명 및 하면 안 돼요. 및 날인은 공인중개사법상 의무사항인 개업 공인중개사 하고 일을 한 소속이면 서명 및 날인 거래 당사자는 법상의 의무는 아닌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교반한 확인 설명서 받아갑니다. 수령의 취지로 도장을 찍고 가져가라고. 왜냐면 너는 받은 적 없으면 이렇게 할 수 있나 없나요? 그럼 나중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당사자도 도장을 찍는데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소속과는 달리 서명 및 하는 것이 아니고 뭐 또는 날인 그것도 시험 나온 적이 있고. 자, 기본 확인사항 8가지, 세부 확인사항 4가지, 중개보수 나눈다. 그죠? 뭐만 기억하시면 된다. 세부 확인사항 4가지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기본 확인사항이다. 됐죠? 그 다음에 저쪽에서 얘기하면 지금 주거용 건축물에만 13가지를 다 적는다 했죠? 나머지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 임목이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이 있다. 그러면 13가지 기재사항 중에서 주거용 건축물에만 기재하는 사항이 있다. 오늘 학원 들으면서 학원에 벽 쳐다봤나 안 쳐다봤나? 벽. 봤겠지. 벽지 꼬라지가 막 이런 얘기 했나? 생각이 들잖아. 여기 벽지 있나 지금? 벽면에 균열이 있다 없다는 것은 건축물 전체 중요하죠. 주거용 비주거용이 다 공통인데 도배는 여기 도배 꼬라지가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
침묵을 할 건 아니고요. 도배는 어디만 적으라? 비주거용에는 도배가 없다고. 시험 잘 안 나와. 제일 잘 나오는 게 뭐? 환경조건. 지하상가 노래방에 한 번씩 간다? 간다 안 간다 빨리 이야기해. 지하상가 노래방 가가지고 여기 일조량이 엉망이네. 아 소음이 그래서 안 하죠. 일조량 소음 진동 이게 제일 잘 나와요. 어디만 적는다? 주거용 요거는 그렇게 가시라고. 그 다음에 교육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도 어디만? 도배, 환경, 교육, 판매, 의료 이렇게 암기하시는데 5가지는 주거용이만 기준 잡으시면 그럼 밑에 비주거용 건축물 기재사항이 아닌 것도 있다. 동일히 도배, 환경, 교육, 판매, 의료는 없다. 그죠? 비주거용 건축물 지하상가 노래방에 뭐하고 있다 지금? 지하상가 노래방에서 뭐하고 있어요? 노래 보고 놀고 있겠죠? 여기 1km 이내에 화장막이 있는지 혹시 내가 죽으면 그런 생각해요? 비순호시설이 있다 없다? 비주거용 건축물에는 도배, 환경, 교육, 판매, 의료 기본 잡으시고 비순호시설이 없다. 비비는 없다. 비주거용에는 비순호가 없다. 두 번째 잘 나오는 것이 비순호시설. 환경 조건은 어디에만? 주거용에만. 비순호시설은 어디에 없다? 비주거용에 없다. 그러면 맨 땅이 토지 확인 설명서 기재사항이 아닌 것 하면 내 외부 시설 상태 있다. 벽면 바닥면 도배 상태, 일조량 소음 진동, 토지 확인 설명서는 아예 상태란이 있다 없다. 상태란이 없다. 저거 지금 토지 확인 설명서 기재사항이 아닌 것에서 5번 있죠. 상태란이 없다. 그게 1번, 2번, 3번 묶으시고 상태란이 없다 적으시라고. 1번 상태, 2번 상태, 3번도 상태야. 맨 땅에 주차장 있다. 없다니까요. 기재사항이 아니다. 경비실 있다. 관리에 관한 사항이 없다. 오늘 공부하기 딱 좋은 날 아니에요? 밖에 쳐다볼 필요 없이 날씨가 화창하면 내 지금 뭐하고 있나 곧 다졌다 지금. 꽃공인데 새싹이 막 온다 그죠? 우울증 걸리는 시기 아닙니까? 3, 4월달은 세상은 온천지 피고 난리인데 우리는 우중충한 해가지고 그래가 억지로 분을 발라보는데 분을 발라보면 화장도 안 먹고 이래가지고 또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다가 7, 8, 9, 10달에 모자 덮으시고 나온다. 이제 머리도 감기 싫다는 거지. 자, 주차장은 토지 없고 관리 관한 사항 없다 그죠? 하지만 토지 여기 무슨 산이 있어요 여기? 황령산 밑에 밭이 있다. 밭 소유자다. 밭. 내가 소유한 밭에서부터 1km 이내에 화장막이 있다. 쓰레기 매립장이 있다. 내 토지 매매 계약할 때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비순호시설은 비주거용은 없지만 어디는 들어간다. 토지에는 비순호시설은 O다. 그죠? 옆에 O 돼 있죠? 그러니까 환경 조건은 어디만 적는다. 주거용. 비순호시설은 어디에는 없다. 비주거용이 없다. 이 정도 중심 잡으시면 돼. 자, 그 다음에 밑에 임대차 계약의 경우 1번에 생략 가능한 것 있죠? 제외되는 것 설명 있죠? 최근에 단독 문제 나온 게 1번 임대차 계약일 때 생략 가능하단 말은 누구한테 중요사항이 아니다. 임차인에게 중요사항이 아니니까 기재사항인데 빼도 되는 거 그게 생략 가능한 거겠죠. 임차인에게 보증금 차임이 중요하다. 개별 공시거나 건물 공시 가격은 중요하다. 이거 매매할 때 세금 매길 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개별 공시가 건물 공시 가격은 생략할 수 있다. 임차인에게 토지 이용 계획이 중요해요. 임차인에게 국토계획법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어진 용도에 주거용이면 주거용대로 쓰고 비주거용은 주어진 용도 쓰고 나오면 되지. 토지 이용 계획은 임대차 경우에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생략할 수 있고 임차인에게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중요하다. 거래 규제 및 이용 제한 사항도 임대차 경우에 생략할 수 있다. 낱개로 쪼개면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경우 확인 설명서에 생략 가능한 것 개별 공시가 건물 공시 가격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거래 규제 및 이용 제한 사항 오지 선당 만들려면 이렇게 4가지 쪼갰어. 뭐 웅뚱하게 넣으면 되겠네. 그죠? 제외된다는 말은 임대차 경우에 제외란 말은 임대차 계약인 경우에 아예 기재사항이 아니어서 기재사항이 아예 아닌 것 이건 취득조세나 농특세나 지방교육세는 매매 계약할 때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이지 임대차 계약에서 취득세는 말이 있나요? 그래서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료 및 세율은 임대차 경우에 생략 가능이 아니고 제외됩니다. 기재사항이 아닌 것이다 그 말입니다. 시험 예상 지문이 이제 설명 별도로 설명이 되는 것. 분양하려고 아파트 지었죠. 보존 등기만 되었어요. 분양이 안 됐다고. 미분양 공동주택이죠. 매매 계약이면 미분양 아파트 할인 분양만 하잖아요. 지금 해가지고 등기 나한테 매수인 넘으면 위험성이 없죠. 그런데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알선한다고. 임차인은 위험하다. 미분양 아파트 가지고 있는 사람 요즘이야 좀 있으면 건설에서 중소기업 다 부도 나잖아요. 부도 처리되고 보면 다 경비 넘어갈 거 아니야. 그래서 미분양 공동주택에 대해서 어떤 계약을 알선했다면
임대차 계약을 알선했다면 현재 중개한 임대차 계약한 중개한 물건이 뭐라고? 네 분양 공동주택인 사실을 누구한테 설명하라고?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렇게 생략 가능한 것, 제외되는 것, 별도로 설명해야 되는 것. 됐죠? 조금씩 나아지시면 돼요. 됐죠? 넘겨보시라고. 그래서 기본 확인 사항인가 세부 확인 사항인가 이렇게 구분해서 묻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별도로 한 문이 더 나오면 18페이지 위에 8번 주거용 건축물 및 주거용 건축물에 다 기재한다. 13가지를 13가지 기본 확인사항 8가지는 개업공인서가 뭘 확인하여 적습니까? 세부 확인사항은 어떻게 적습니까? 이렇게 작성 방법을 묻는 게 한 문제예요. 그러면 위에 표시는 대장이니까 됐는데 1번에 표시 있죠? 지금 큰 타이틀이 기본 확인사항 밑줄 하시고 기본 확인사항 몇 가지? 8가지. 표시사항은 기본이죠. 뭘 보고 적는다? 대장. 근데 표시란에 시험 잘 나오는 것이 이번에 건축물 있죠. 건축물 방향도 기재사항이다. 둘째 줄에 건축물 대장상 대장 동그라미 위반 건축물 여부도 표시란에 기재한다. 불법 청축한 부분이죠. 두 번째 내진 설계 적용 여부 내진 능력 지진 때문에 2015년도에 지진 때문에 들어온 게 내진 설계. 그러니까 2015년도 이후에 건축할 때는 뭐예요? 내진 설계 다 해야 됩니다. 그죠? 현재 중개한 건축물이 내진 설계, 지진에 견디는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 건축물인지 내진 지진에 견디는 능력이 얼마, 어느 정도인가 그거 어디 나온다고? 건축물 대장 부분 다 나온다고. 내진 설계, 내진 능력은 표시란에 기재한다. 그죠? 그 다음에 권리관계는 두 가지가 있다. 등기부 기재사항인 기본 확인사항인 권리관계가 있고 세부 확인사항인 실제 권리관계가 있죠. 그러면 조금씩 개정돼가지고 지금 이번에 권리관계에서 1. 뭐 적으라고? 등기부 기재사항 적죠. 2. 민간임대 등록 여부도 기재사항이다. 밑에 3.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주택 임차인에게 중요한 게 계약갱신 요구권이죠. 지금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를 행사했는지 여부도 권리관계란에 적고 최근에 추가된 게 다가구주택 확인서류 제출 여부도 기재사항이다. 요걸 4개이기 때문에 한 개를 만들면요. 기본 확인사항인 권리관계란의 기재사항인가 아닌가를 골라봐라. 등기부 기재사항, 민간임대 등록 여부, 계약갱신 요구를 행사 여부, 그 다음에 다가구주택 확인서류 제출 여부를 기재한다. 그죠? 여기다 실제 권리관계 넣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큰 타이틀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등기부 기재사항은 뭘 보고 적으라고? 등기사항 정면서 통해서 확인한다. 그죠? 3번 체크하시고 옆에 페이지 양가로 3번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거래 규제 및 이용 제한 사항은 방금 전에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에게 중요한 거 아니죠? 임대차는 생략 가능하다. 그게 좀 더 나올 거고 4개로 쪼개서 읽으셔야 돼. 제일 잘 나오는 게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은 뭘 보고 적으라? 시, 군, 조례. 뭐 주택법에 따라 적으라 또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하면 안 되고 시, 군, 조례에 따라서.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은 누가 확인? 개업공에서 확인. 그 다음에 공법상 제한사항인데 각종 공부, 공적인 장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으면 뭘 통해서?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개혁하고 1번하고 3번 체크하시고 4번 체크하시고 3번에 지역지구구역은 뭘 통해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제일 잘 나오는 게 1번, 두 번째 4번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입지 조건 입지 밑에 관리에 관한 사항 관리 비선호 시설 있죠? 입지 관리 비선호 그렇게 나중에 암기하신다고. 이걸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입지 조건 란에 기재할 요소가 몇 개인가 이렇게 나와요. 투자식 미술되어 있죠. 도로 대중주차 교육 판매 의뢰되어 있죠. 도로와의 관계 현재 중개 대상으로 해서 도로와 접근성이 용이한지 도로와의 관계 그죠?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 판매 의료시설이다. 6가지죠. 그럼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뭐가 빠져요? 아니 그 입지 조건에 대해서 교육 판매 의료는 어디만 적는다고? 주거에 들어가니까 비주거용 건축물 입지 조건 난이는 뭐만 도로 대중 주차만 들어간다. 그죠? 토지 확인설 지금 들으시는 게 아니고 나중에 다 정리해 드릴 거예요. 토지 확인 설명서 입지 조건 난이는 뭐도 없어요. 주차장도 없으니까 뭐만 적는다. 도로하고 대중교통만. 그렇게 나중에 구체적으로 공부하시는 것은 7월 달에. 입지 조건 난의 기재할 요소는 일단 두 자씩 도로 대중주차 교육 판매 의뢰를 알고 계셔야 돼. 단독 문제 2번 나온 적이 있다. 관리에 관한 사항은 경비실하고 관리니까 관리에 관한 사항은 어디는 없다. 토지는 X다. 그죠? 뒤에 X 돼 있죠. 토지 X. 비선호 시설은 어디 없다. 비주거용 X 그 정도 하시면 되고. 어떤 금액 적는다. 예정 금액이다. 예정 금액 나는 개별 공시가하고 건물 공시가도 적는데 개별 공시가하고 건물 공시가 기간 어떤 계약이면 생략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이면 생략할 수 있고
그나마 잘 나오는 게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임대차는 제외다. 그죠? 기본 확인사항이다. 맞죠? 중개가 완성되기 전 지방세법 내용을 적는다. 요 8가지가 기본 확인사항이죠. 세부 확인사항은 몇 가지다? 4가지. 방금 일 보셨듯이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은 누가 고지한? 매도 임대인이 고지한. 밑에 하단에 작성 내용 있죠. 다시 미분양 공동주택에 대하여 어떤 계약을 알선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알선하는 경우 임차인은 위험하다. 현재 설명한 중개한 물건이 뭐라고? 미분양 공동주택인 사실을 누구에게?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넘기시면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게 내 외부 시설 상태 있죠. 4번에 소방 있죠. 소방. 지금 주거용 건축물 보는 거죠. 주거용 건축물 내 외부 시설 상태에서 소방란에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소방인데 규모가 괄호에 주택용 소방시설이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근데 규모가 아파트는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몇 개층 이상? 5개층 이상의 아파트 포함 제외요. 4개층 이하 주택에 대해서 중개했다면 소방란에 뭘 적으라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는지 적는다. 그죠?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주택용이다. 비주거용 건축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비주거용 건축물 여기는 뭐가 있어요? 이런 건물에는 소화전하고 비상벨이 있겠죠.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4개층 이하 주택에 대해서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만 소방단에 적는다. 그렇게. 벽면 바닥면 됐고 환경조건은 어디만 적는다? 주거용에만. 환경조건을 안에 기재할 요소 몇 개? 3가지. 일조량, 소음, 진동이다. 그치? 요 4가지가 상태이고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 적용되죠. 밑에 중개보수 실비 금액과 산출 내역, 지급 시기도 기재사항이다. 어떤 금액 기준? 예전 금액 기준이다. 부가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 이렇게 꼼꼼하게 읽어두시면 2문제가 맞을 수 있는데 양이 좀 많으시면 일단 뭐부터 하시라고? 앞에 16페이지, 17페이지 있죠? 그거부터 먼저 정리하시라고. 기본하고 세부 구분하시고 주거용에만 기재하는 거. 제일 잘 나오는 게 환경조건. 두 번째, 비선호시설은 비비는 없다. 비주거용이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주택용 소방시설이다. 몇 개층 이하? 4개층 이하. 그렇게 낱개로 쪼개서 문제를 푸시면 되고 법령은 요 정도 하고요. 이제 실무합시다. 실무는 북묘기지권 장사법은 진도 진행할 때 합시다. 시간이 지금 3시 20분이죠. 자, 55페이지 부동산 실명법. 실명법은 어쨌든 맞추시고 공부하셔야 돼. 1, 2차 동차하시는 분은 어쨌든 하셔야 돼. 2차만 하신다. 아, 이건 짜증난다. 짜증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나한테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2차만 하시면 1차 정리하시고 2차만 하시면 고객 돼요. 근데 어렵다 이게 그렇게. 그거는 지는 쉽다 그러지 마시고 실명법은 조금씩 이해를 하고 계시면 그리고 부당이다 관한 청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거 물으니까 조금 이해를 반드시 하시는 게 맞아. 안전하게. 민법 1, 2차 하시는 분은 숨도 쉬지 말고 해야 되죠. 민사특별법 시험에 2문제까지 나오기도 하고 우리 집에 한 문제니까 우리한테 한두 문제 너무 중요하다. 소중한 거 아니야. 꼭 하시라고. 자, 실명법을 공부하실 때는 가장 기본이 1번에 실명법의 주요 내용에서 6번까지 나와 있죠. 그것부터 머리 담으셔야 돼. 실명법에서 뭘 규제하게 한 내용인가? 그게 정답지요. 그러면 결국은 실명법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내용은 명의신탁약정을 공부한다. 명의신탁약정에서 구분하실 게 3자간 등기 명의신탁하고 계약 명의신탁에서만 정확하게 구분하시면 된다. 그죠? 그 나머지 다 암기사항이잖아요. 특례가 인정되는 사람도 있다.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인데 유효한 명의신탁약정도 있다. 종종 배우자 종료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잖아요. 명의신탁이 아니어서 실명법에서 처벌 대상이 아닌 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암일 있나요? 그런 건 단순 암기사항이 됐고 거기 1번에서 6번까지 실명법은 뭘 규제하게 한 법인가? 부동산에 대한 물건은 누구 명의로 등기하라고?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라. 그 말이죠. 실권리자하고 등기부상 명인이 같아야 한다. 그게 실명법입니다. 그럼 타인 명의 등기하면 규제하겠다. 타인 명의 등기하게 되는 원인이 뭐니까? 명의신탁? 약정을 하니까 실권리자는 신탁자 가지고 등기는 누구 명의로 하자. 타인이 수탁자 명의로 등기해두자. 거기서 명의신탁 약정이니까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를 해야 한다. 이것이 실명법인데 타인 명의로 등기하게 되는 것을 규제하게 하게 법이 실명법이다. 그럼 타인 명의 등기하게 되는 원인이 명의신탁 약정이다. 실명법상 명의신탁 약정은 2자간 등기 명의신탁, 3자간 등기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 유형 불문하고 뭐다? 무효다.
실명법을 위반하게 되는 원인이 명의신탁 약정이니까 무효다. 그럼 명의신탁 약정했으니까 실권리는 신탁자 가지고 등기는 누구 명의?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겠죠. 수탁자 명의 등기 또는 가등기 효력도 뭐 무효다. 그러면 수탁자 명의 등기가 무효다. 그 말은 등기는 현재 수탁자 지 명의로 되어 있지만 무효니까 지가 아니죠. 실권 야가 아니야? 그러니까 현재 등기는 누구 명의로 되어 있다?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다면 이참에 팔아버리자. 내 명의로 되어 있는 김에 자기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기화로 삼아서 제3자에게 신탁재산을 처분한다. 매매해서 처분하든지 아니면 신탁재산을 은행 가서 담보 제공하고 대출받아 써버리든지. 수탁자와 거래한 제3자는 실명법에서 이 신탁재산이 수탁자 것이 아니죠. 아님을 몰랐다. 당연히 권리 줘야죠. 특이한 것이 제3자가 신탁재산 매매 목적물이 수탁자 것이 아님을 뭐 알고서도 권리 취득한다. 이게 중요한 거죠. 안 경우에 권리 취득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함정이래가 안 경우에도 제3자는 권리 취득합니다. 그러면 신탁 약정에서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사실을 안 누구는 신탁자는 누구 찾아왔고 수탁자가 너무 재산 팔고 지금 저거 집에 라면 끓여 먹고 있겠어요. 필리핀 넘어가 있어요 지금. 수탁자는 나중에 찾고 일단 권리 취득한 사람한테 신탁자 찾아왔죠. 니하고 거래한 제3자 니하고 거래한 수탁자는 나하고 명의신탁 약정한 사람이고 실명법에서 명의신탁 약정은 뭐고 무효고 수탁자 명의 등기 무효니까 니하고 거래한 사람은 무권리자니까 내 겁니다라고 신탁자는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를 수탁자 명의 등기 무효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고 수탁자 명의 등기 무효를 맞죠? 이미 실명법에 따라서 수탁자가 거래한 제3자는 선언풀만한 권리를 이미 취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무효래 내 겁니다라고 대항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누구 찾아봐야 돼? 필리핀 가 있는 하인 그늘이고 잘 놀고 있는 수탁자 인터폴에 전화해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해서 권리 행사할 수 있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그 말은 실명법상 명의신탁 약정 무효다. 수탁자 무효는 민법 103조 위반인가? 민법 103조는 불법이다. 불법 원인 급여인가? 불법 원인 급여 효과는 불법 원인 급여이면 무효죠. 말소등기 청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게 불법 원인 급여 아니야. 그런데 실명법에서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고 수탁자 명의 등기 무효는 맞지만 당연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다. 그 말은 신탁자나 수탁자에 대해서 권리 행사할 수 A하고 B하고 매매 계약했다. 중도금 넣었다. 이행착수죠. 야도 매도인도 잔금 받고 등기 넘길 때까지 매매 목적물을 형법상 사무관리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금 받은 다음에 제3적 이중매매했다. 등기 넘겼죠. 이중매매 유효 무효? 유효. 제3자 명의 등기 유효. 누가 권리 취득하고? 제3자 제1매수인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죠. 매매 계약한 목적 달성이 안 된다. 그럼 계약 해지하고 배상 청구할 수 있죠. 이게 이중매매 일반입니다. 제3자가 매도인이 중도금 받고 이중매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했다. 유효 무효? 아는까지는 유효. 알고 적극 가담 나오면 몇 조? 103조 위반. 불법 원인 급여 걸리죠. 그럼 이 이중매매 무효. 제3자 명의 등기 무효죠. 그럼 야가 권리자죠. 근데 야가 103조 위반이면 불법 원인 급여자냐? 불법 원인 급여자에 해당되면 말소등기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 야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대외 행사들이 배우시잖아요.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되면 권리 행사를 못하도록 막는다고. 니도 103조 위반을 이유로 재산 넘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실명법에서 명의신탁 약정 무효, 수탁자 명의 등기 무효는 맞다. 103조 위반이다. 아니란 말은 당연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란 말은 신탁자나 수탁자에 대해서 권리 행사할 수 있다. 요거 묻는 게 요즘 핵심이다. 그러면 거기 1번에서 6번까지 아니야. 6번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 수탁자 명의 등기 무효는 당연 불법 원인 급여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넘기시면 뭐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해서 권리 행사할 수 있다 없다. 말소등기 청구를 행사합니다. 대위 행사합니다. 그런 말을 쓰게 됐죠. 그러니까 실명법에서 명의신탁 약정을 한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해서 단계별 어떤 내용의 권리 행사할 수 있는가 이걸 정리하는 게 요즘 실제 경향이에요. 자 그러면 2장은 떼고 뭐하고 뭐만 구분하시면 된다. 3자간 등기 명의신탁하고 계약 명의신탁만 구분하시면 되겠다. 그죠? 3자간 등기 명의신탁 하고 계약 명의신탁 요걸 정확하게 구분하시면 돼요. 일단 3자간은 등기 명의신탁이죠. 계약 명의신탁일 때 일단 갑을병까지 나오면 이게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인지 계약 명의신탁인지 갑을병 안에서 읽어 놓으면 이게 구분되시면 답은 앞에 1, 2, 3, 4, 5, 6번 있죠. 그게 답이라고. 그럼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은 등기 명의만 누구 명의로?
등기는 누구 명의로 하겠다고? 다 수탁자 명의로 하겠다는 것이 명의신탁 약정의 공통하냐? 그러면 등기 명의 신탁은 등기 명의만 누구 명의로 하고 수탁자라고 계약은 누가 하겠다? 내가. 계약은 신탁자하고 약정에 따라서 등기는 누구한테? 수탁자에게. 부동산 소유자 나오면 딱 매도인 고정시켜 놓고 을이 계약하였습니다. 을과 병이 약정해서 등기는 병 명의로 넘겼다. 계약한 사람하고 등기 명의는 다르다. 이게 3자간 등기 명의 신탁이야. 계약 명의 신탁은 수탁자 명의로 등기했죠. 가압 소유자하고 수탁자 지가 계약하고 지 명의로 등기 넘겼다. 계약한 사람하고 등기 명의는 같다. 이게 계약 명의 신탁이야. 읽어서 소유자 누구 소유 때문에 딱 동그라미에서 매도 인정을 넣고 계약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는 게 3자간하고 계약 명의 신탁이야. 계약한 사람하고 등기 넘기 받는 사람 다르면 3자간 명의 신탁. 계약한 사람하고 등기 넘기 받는 사람 같으면 계약 명의 신탁이요. 요거 고르는 게 1차적이요. 자 그러면 3자간 등기 명의 신탁 부동산에 대해서 매도인 갑하고 신탁자 을하고 수탁자 병이 있죠.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인 갑이 있고 신탁자 을이 있고 수탁자 병이 있다. 3자간 등기 명의 신탁하고 계약 명의 신탁은 세 사람이 나오는 건 똑같아요. 확인할 차이 나는 것이 3자간 등기 명의 신탁은 부동산 소유자하고 누가 계약하고 신탁자가 매매 계약합니다. 매매 계약은 유효 무효? 매매 계약은 유효합니다. 약정했죠. 이 약정의 내용은 내가 부동산 소유자하고 매매 계약서 쓰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내가 다 넣어놓을 테니까 내가 사정이 있으니까 등기만 네 명의로 하자 라고 하고 잔금을 넣은 매수인이자 신탁자가 매도인에게 뭐라고 요청하고 오늘 잔금 넣었습니다. 제가 사정이 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 사람 명의로 등기 좀 넘겨달라고 하는 게 3자간이에요. 그럼 여기 매도인은 신탁자하고 수탁자 간에 모종의 약정이 있으면 안다고 그런다. 그래, 안다. 제가 소유자, 신탁자 매매 계약했다고 부담 느끼지 말고. 잔금은 신탁자 통장에 들어왔죠. 잔금 넣으면서 신탁자 매수인이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 좀 넘겨달라 하니까 둘 간에 모종의 약정이 있으면 의지간하면 알겠죠. 안다 좀. 등기부를 그려보면 소유자 갑하고 누가 매매하고 신탁자라고 매매했죠. 신탁자 명의 등기를 생략하고 약정한 수탁자 병 명의로 바로 등기 넘기겠다. 그죠? 중간 생략형 등기 명의 신탁. 여기는 누가 계약하고 수탁자가 매매하고 누구 명의 등기 계약한 사람하고 등기 명의 같다. 그죠? 이때 명의 신탁 약정의 내용은 내가 전면에 나서서 매매 계약하고 하기가 그러니까 네 통장에 매수자금 넣어놓을게. 자금을 지원한다. 자금 지원받은 누가? 수탁자가 자기 통장에 돈 들어왔죠. 소유자 매매 계약하고 자기 통장에서 돈 들어왔죠. 등기도 자기 명의 넘어가죠.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매도 입장에서 보면 신탁자하고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다. 그러면 이 지금 매매 자금이 신탁자가 지원한 사실을 아는 경우 모르는 경우가 구분돼서 이겨요. 아는 경우도 있다. 짜고 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경우 악이다, 모른다, 선이다 이렇게 주어진다고. 이걸 구분하는 게 계약 명의 신탁이에요. 그러면 등기부상 변동은 소유자하고 누가 계약하고 수탁자 병이 계약하고 누구 명의 등기 이렇게 등기 넘어간다. 그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건에 의해서 명의 신탁 약정은 무효, 수탁자 명의 등기 무효, 수탁자 명의 등기 무효니까 소유권 누구한테 있다? 매도인에게 기속된다. 그죠? 요 상태에서 시험 잘 나와요. 3자간 등기 명의 신탁에서 계약은 신탁자 의리하고 등기는 수탁자 넘어갔죠. 요 상태에서 신탁자는 손해입었나요? 안 입었나요? 수탁자 명의 등기가 무효니까 소유권 여기 있죠. 그럼 유효한 매매 계약했다. 유효한 매매 계약한 매수인인 신탁자는 언제든지 매도인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으니까 등기 소유권 넘겨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남았죠. 손해가 없다는 거예요. 요 상태에서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해서 부당이득이요. 야가 손해 입고 야가 이득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가 등기가 무효 이득 없어. 야하고 매매 계약을 유효하니까 이전 등기 언제든지 받을 수 있으니까 손해 발생도 없으니까 이걸 제일 잘 물어요. 그러니까 시험지에서 나중에 소유자 갑 신탁자를 매매 계약 약정병 갑에서 병으로 넘겼다. 이게 뭐라고요? 3자간이죠. 그 병 명의로 소유 제3자 명의로 등기 넘겼다. 여기까지 문제 나와 있으면 이 상태에서는 신탁자가 손해봤다. 언제든지 이전 등기 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는 부당이득 반환이 없다고. 그러면 제3자 여기에서 수탁자가 제3자 정하고 매매했죠. 제3자에게 등기 넘겨버리면 야가 소유권 취득하죠. 야는 이제 소유권 가져올 수는 없네요. 손해봤죠. 야는 남의 돈 가지고 이득 취하고 있죠. 이때 부당이 매매 대금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때 이걸 꼭 구분하시라고.
삼자간 등기 명의 신탁에서 뭐는 유효함으로 매매 계약은 유효함으로 언제든지 이등기 받을 수 있는 신탁자는 수탁자 명의로 등기 넘어갔지만 이게 등기 무효니까 언제든지 이전 등기 받을 수 있으니까 손해발생이 없다. 부당이득 반환 처벌할 수 없고 수탁자가 제3자하고 처분해서 제3자 명의로 등기가 넘어갔습니다. 까지 나오면 손해봤다. 부당이득 반환 처벌 요걸 구분하셔야 돼. 이게 다요. 예? 진짜 다가 이게 다요. 계약 명의 신탁에서는 이 사람이 중요하다. 알고 모르고 안다. 네가 네 통장에서 내 통장 입금시키는 그 돈은 야가 지원한 사실을 안다. 그럼 등기 뭐 무효. 무효니까 야 그죠. 그러면 수탁자는 네 통장에서 돈 다 입금시켜놨잖아요. 무효니까 원상 내하고 계약이 없으면 돌아가자. 그러면 소유권 가져가라고. 내가 네한테 넣은 통장에는 매매대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매매대금 돌려봐 무효니까 원상 복구하자 그 말 아니야? 소유권 가져가라고. 내가 네 통장에 넣은 돈은 토해내라. 매매대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아는 경우는 요것밖에 없어요. 무효고 야가 소유자니까 매매대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모른다 이게 시험 나온다고. 원칙은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고 수탁자 명의 등기 무효죠. 예외가 있다.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지만 수탁자 명의 등기가 유효한 경우가 있다. 이거 아니야. 매도인이 지금 수탁자와 거래하는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모른다. 같은 말 신탁자가 자금 대출 사실을 모른다. 그 말은 매도인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매수인인 수탁자 지가 지돈 가지고 내 부동산 매입하는 줄만 안다. 그 말 아니야. 그러면 매도인이 선이다. 구체적으로 자금 지원한 사실을 모른다. 같은 말 명의신탁 약정 사실에 대하여 매도인이 선이 나오면 뭐만 무효. 약정만 무효. 매매계약 및 등기는 유효. 그럼 이 등기가 유효하니까 누가 완전한 권리자이다. 수탁자가 완전한 권리자이다. 그럼 명의신탁 약정 무효죠. 5억 대서 손해있고 야가 모르면 완전 5억짜리 소유권 가져갔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손해 발생되었다. 이득을 취하고 있다. 소유권 가져갔으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3자간에서는 수탁자 명의 등기 넘어간 상태는 부당이득이다. 매매계약이 유효하니까 언제든지 등기 넘겨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는 부당이득 반환이 없고 제3자에게 처분한 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여기는 매도인이 선이다. 누가 완전한 권리자? 수탁자가 5억짜리 부동산 가져갔죠. 법률상 원리 없다. 명의신탁 약정 무효관계에서 타인에게 5억 손해가고 5억짜리 부동산 가지고 있으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요거 구분하시는 게 다예요. 요거 구분되시죠? 요걸 꼭 읽어봅시다. 지금 넘겨보시면 거기 56페이지 명의신탁 약정 이용해서 1번 계약 명의신탁 있죠. 계약 명의신탁은 누가 자금 지원하고 누가 계약하고 누구 명의 등기 그렇게 계약자하고 등기 명의를 일치하는 게 계약 명의신탁이에요. 그러면 구분하실 게 매도인이 수탁자와 언제 매매 계약 당시에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몰랐다. 선이다. 언제 몰랐다. 매매 계약 당시에 기초문제는 소유권 이전 등기 당시에만 돼요. 매매 계약 당시에 선이다. 그러면 뭐만 무효? 명의신탁 약정만 무효. 수탁자와 매도인 간의 매매 계약 및 등기는 유효. 누가 완전한 권리자? 수탁자가 완전한 권리자이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매도인이 수탁자와 매매 계약 당시에 명의신탁 약정에 대해서 알았다. 매도인이 악이다 악이. 그럼 뭐만 명의신탁 약정에 무효, 등기 무효니까 소유권은 누구한테 넘어가고 매도인이 넘어가고 수탁자가 매도인 통장에 넣었던 매매대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은 누가 계약을 하고 신탁자 계약하고 등기는 누구 명의? 수탁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그거 정확하게 구분하시면 돼. 거기 밑에 내려가보시면 니은 매도인과 신탁자 간의 매매 계약은 유효. 언제든지 이전 등기 받을 수 있다. 손해가 없다는 거죠. 그럼 밑에 수탁자가 신탁자에서는 제3자에게 처분했다 나오면 제3자가 소유권 가져가 버렸죠. 그럼 신탁자는 소유권 가져갈 수 없는 손해 입었다. 그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구분하시라고요. 그래서 예외 조항이 명의신탁 약정은 다 무효고 수탁자 명의 등기가 무효인 것이 원칙인데 약정은 무효지만 계약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 수탁자 명의 등기는 유효, 예외고 이게 잘 나오고 아예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유효한 경우도 있다. 종종 배우자, 종교단체간 명의신탁 약정이 조세포탈 목적 등이 아니면 세 사람에 대해서만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죠.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을 규정한 법이니까 유효인 명의신탁 약정은 실명법에서 처벌된다. 약정이 유효하니까 벌칙 과징금이 없다. 종종 배우자, 종교단체 그건 나중에 암기사항이니까 나중에 보셔도 돼요. 쉬셨다가 임대차 보호법 하고 경매까지 해보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